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을 때 한국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석유 카르텔이 흔들린 이야기일까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오펙 카르텔을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산유국 카르텔을 약화시켰다는 정치적 승리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한국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정유, 석유화학 산업을 갖고 있지만 원유는 없습니다. 원유를 사와야 공장을 돌리고 배랑 비행기를 띄우고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펙의 영향력 약화는 단순히 기름값 하락이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원유를 가공하고 운반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세계 에너지 질서에 깊숙이 묶여 있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정유 공장, 대산의 석유화학 단지, 부산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컨테이너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항공 노선,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화물차 물류망이 모두 국제유가의 리듬을 따라 움직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납사 가격이 오르고, 화학제품 원가가 오르고, 항공유 가격이 오르고, 해상 운임과 육상 운송비가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비용은 결국 소비자 물가로 번집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걱정하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호소하는 장면은 모두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유가는 한국 경제의 외부 충격이지만 그 충격은 국내의 모든 가격 체계 안으로 스며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펙의 영향력 약화로 한국이 자동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유국 카르텔이 깨지면 산유국들이 마음껏 생산하고 공급이 늘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펙은 한국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조절해 가격을 떠받치면 한국 같은 수입국은 더 비싼 원유를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펙은 유가가 너무 급격히 무너지고 다시 폭등하는 것을 막는 완충 장치 역할도 했습니다.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한국 기업들은 원가를 계산하고 항공사는 유류 할증료를 예측하고 정유사는 재고와 마진을 관리하고 정부는 물가 전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완충 장치가 약해질 때입니다. 가격이 낮아지는 순간에는 좋지만 그 뒤에는 더 큰 급등이 올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오펙과 러시아가 이끄는 오펙 플러스 내 산유국들은 감산과 증산을 반복하면서 국제유가를 일정 범위 안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특수한 충격을 빼면 대체로 배럴당 65달러에서 80달러 사이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가격대가 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측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일 때 투자합니다. 유가가 내년에 60달러일지 120달러일지 알 수 없다면 석유화학 기업은 설비 투자를 미루고 항공사는 노선 확대를 꺼리고 물류기업은 장기 계약을 망설입니다. 한국처럼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이 불확실성 자체가 비용입니다. 오펙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먼저 석유 시장이 원래 얼마나 불안정한 시장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석유는 가격이 오른다고 수요가 바로 줄어드는 상품이 아닙니다. 출퇴근을 해야 하는 사람은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고 다음 날부터 이동 방식을 바꾸기 어렵고 항공사는 이미 팔린 항공권과 운항 스케줄을 하루아침에 줄이기 어렵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 설비는 원료 가격이 올랐다고 곧바로 다른 원료로 갈아탈 수 없고 생산 라인을 멈추면 그 자체가 더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도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가격이 꽤 올라도 소비량이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줄지 않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시장인 것입니다. 공급 쪽도 마찬가지로 둔하게 움직입니다. 유가가 올랐다고 산유국이나 석유회사가 바로 다음 주부터 원유를 대량으로 더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유전을 찾고 시추 장비를 투입하고 생산 설비를 깔고 파이프라인과 수출 터미널을 연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개발된 유전도 생산량을 갑자기 크게 늘리면 유전의 압력 관리와 장기 생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요도 잘 줄지 않고 공급도 잘 늘지 않는 구조를 갖습니다. 경제학자 니콜라스 칼도어가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을 설명할 때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생산이 늘고 소비가 줄어야 시장이 안정되지만 석유 같은 원자재는 그 반응이 매우 느립니다. 가격은 계속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받은 수요와 공급이 곧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의 부담은 수량이 아니라 가격 자체로 몰립니다. 세계 원유 공급이 몇 %만 부족해져도 소비자들이 단기간에 그만큼 소비를 줄이기 어렵고 생산자들도 바로 그만큼 공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격이 크게 올라서 억지로 수요를 누르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급 투자를 자극합니다. 반대로 공급이 조금만 남아돌아도 가격은 크게 떨어져야 생산자들이 투자를 줄이고 소비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재고 문제까지 겹치면 변동성은 더 커집니다. 원유 재고가 충분할 때는 갑작스러운 공급 차질이 생겨도 저장군을 꺼내 쓰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낮은 상태에서는 작은 차질도 곧바로 부족 공포로 이어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전쟁, 제재, 정유시설 사고 같은 사건이 실제 공급량을 아직 크게 줄이지 않았는데도 유가를 먼저 끌어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의 물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족해질 가능성까지 가격에 미리 반영합니다. 그래서 오펙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기 위해 모인 산유국들의 집단만은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떨어질 때는 생산을 줄여 시장 붕괴를 막고 가격이 너무 오를 때는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진 회원국들이 공급을 늘려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도 해왔습니다. 물론 한국 같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오펙의 감산이 부담스럽습니다. 감산은 더 비싼 원유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펙의 조정 능력이 약해지면 문제는 단순한 저유가가 아니라 더 큰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갈 때는 급락하고 공급 투자가 줄어든 뒤에는 다시 급등하는 호황과 붕괴의 순환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충격을 산유국처럼 생산자 이익으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원유를 사와서 정제하고 석유화학 원료로 쓰고 항공유와 경유와 휘발유로 소비하는 구조에서는 국제유가의 작은 충격도 수입 단가, 정유 마진, 나프타 가격, 항공유 비용, 물류비, 소비자 물가, 환율 압력으로 빠르게 번집니다. 한국은 가격을 정하는 쪽이 아니라 가격을 받아들이는 쪽이고 그 가격 변화가 산업과 가계의 비용 구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석유 시장의 불안정성은 한국에게 단순한 해외 에너지 뉴스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역사를 보면 석유 시장은 항상 누군가의 조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1859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사람들은 한꺼번에 유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1859년 말만 해도 펜실베니아 원유는 배럴당 $20 안팎으로 거래됐지만 유전 개발 열풍으로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자 가격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1860년 평균 가격은 배럴당 $9대까지 내려갔고 1860년 말에는 $2 수준, 1861년 말에는 10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는 더 많이 생산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자 시장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게리 타딘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장면을 설명해 줍니다. 각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해도 그 행동이 한 방향으로 몰리면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유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별 생산자의 증산은 합리적이었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가격 파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는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지역이었음에도 석유 생산량을 제한했습니다. 텍사스 철도위원회는 오랫동안 석유 생산 쿼터를 정했고 이를 지키게 하려고 무장 병력까지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스스로 파괴되지 않기 위한 개입이었습니다. 경제학자 찰스 린드블롬이 말한 시장의 특권적 지위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기업은 정부 간섭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무너질 때는 정부가 질서를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석유 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미국의 국내 공급 여력이 줄어들면서 텍사스가 더 이상 세계 석유 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자 그 역할은 오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펙이 세계 석유 시장의 조정자가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산유국들이 힘을 합쳐 가격을 올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오펙은 가격이 너무 떨어질 때는 생산을 줄여 산유국 재정을 방어했고 가격이 너무 오를 때는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 공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물론 소비국 입장에서는 오펙의 감산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석유 시장이 원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기 쉬운 시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펙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질서를 제공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도 바로 이 질서를 흔드는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오랫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 원유 생산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오펙 안에서는 생산 할당량에 묶였습니다. 생산 능력을 키워놓고도 마음껏 팔 수 없다면 불만이 생깁니다. 맨서 올슨의 집단 이론은 이 상황을 잘 설명합니다. 집단 전체가 감산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모두가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개별 회원국은 본인만이 조금 더 팔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감산의 혜택을 누리되 감산의 비용은 남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이것이 오펙 내부의 오래된 긴장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그 긴장 속에서 더 이상 자기 생산 능력을 묶어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석유 시장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중동에서는 에너지와 안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란의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자신이 더 큰 위험을 떠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영내 파트너들이 강력히 지지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작용했습니다. 국제 정치는 세계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고 동맹도 언제나 완전한 보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보기에 안보 비용은 자신에게 몰리는데 석유 생산의 제약은 계속 남아 있다면 오펙이라는 경제적 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정은 원유 생산 전략이면서 동시에 사우디와 이란, 걸프 안보 질서에 대한 정치적 신호입니다. 한국에게 특히 민감한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만의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병목입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고 카타르를 비롯한 걸프 지역의 LNG에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는 물론이고 운송보험료, 선박 운항 비용, 에너지 수입 일정까지 흔들립니다. 원유가 물리적으로 부족해지지 않더라도 위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이란 실제 물량 부족이 오기 전에 시장이 미래의 위험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유사와 석유화학 기업은 이 프리미엄을 원가로 받아들이고 다시 제품 가격과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줍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오펙을 떠난 것도 이 점에서 계산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아랍에미리트의 탈퇴는 시장에 즉각적인 가격 하락 신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랍에미리트가 쿼터 없이 더 많이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우디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증산할 수 있다고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는 생산 능력이 곧 수출 능력이 아닙니다. 더 많이 뽑아도 내보낼 길이 막히면 시장 공급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탈퇴는 당장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기보다 앞으로 해협이 다시 열릴 때 더 복잡한 충격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혀있던 물량을 회복하려는 산유국들의 증산 욕구와 줄어든 재고를 다시 채우려는 소비국들의 수요가 한꺼번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가 충격이 환율과 결합할 때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동시에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수입 비용은 더 크게 늘어납니다. 달러 강세와 고유가가 함께 발생하면 한국의 무역 수지와 물가의 이중 압박이 생깁니다.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거시 경제 문제입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처럼 자본 이동과 환율과 금리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고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집니다. 중동의 해협에서 시작된 충격이 서울의 아파트 대출 이자와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펙의 영향력 약화로 유가가 떨어져도 한국에게는 마냥 축복이 아닙니다. 유가가 급락하면 당장은 수입 비용이 줄고 소비자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락이 길어지면 산유국의 재정이 악화되고 중동 건설 시장과 플랜트 발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중동에서 정유시설, 발전소, 항만,
도시 인프라,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해 왔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의 재정 여력은 한국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수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가 하락은 소비자에게는 좋지만 중동 프로젝트를 따내는 기업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유가 상승에도 급락에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변동성입니다.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너무 빠르고 크게 움직이면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에 따르면 안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그 결과 작은 충격에도 시스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유가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고 장기 계약과 투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펙의 조정 능력이 약해지고 동시에 중동 안보가 흔들리면 그 안정에 기대어 짜놓은 계획들이 동시에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동성의 비용입니다. 가격 수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가 유가 충격을 덜 흡수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전략 비축유입니다. 전략 비축유는 평소에는 그저 저장고이지만 공급망이 흔들릴 때 국가가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버틸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비축의 의미가 더 큽니다. 산유국은 땅속에 원유가 있지만 한국의 안전판은 저장 탱크와 장기 계약과 외교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수입선 다변화입니다. 한국이 중동 원유에 크게 의존해온 것은 정유 설비의 특성, 운송 거리, 장기 계약, 가격 조건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특정 해협과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지정학적 충격이 곧 경제 충격이 됩니다. 수입선을 미국,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으로 넓히는 것은 단순한 거래처 변경이 아니라 위험 분산입니다. 금융에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한 자산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수입도 포트폴리오입니다.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해상로의 안정성, 외교 관계, 장기 공급 능력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방어선은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의 고도화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생산하지 않지만 원유를 정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꾸는 능력은 세계적입니다. 문제는 정유와 석유화학이 모두 원유 가격과 글로벌 수요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원가가 올라가고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많이 정제하는 모델에서 벗어나 특수소재,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새로운 에너지 벡터로 이동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유화학 산업도 에너지 전환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어선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은 석유를 덜 써야 산유국의 결정에 덜 흔들립니다. 전기차 보급, 대중교통 강화, 철도 물류 확대, 항만과 공항의 에너지 효율 개선, 건물 난방의 전기화와 효율화는 모두 기후 정책이면서 에너지 안보 정책입니다. 흔히 탈탄소를 환경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 탈석유는 안보 전략입니다. 석유를 덜 쓰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도 덜 위협적이고 오펙 회원국 간 갈등도 덜 치명적이며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에너지 수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바로 그 보호장치를 미리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는 산유국 내부의 권력 재편이면서 한국에게는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원유를 충분히 들여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가격이 급등해도 물가가 덜 흔들리고 해상로가 위협받아도 산업이 멈추지 않고 환율이 불안해도 기업과 가게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배럴당 가격 하나만 바라보면 문제를 놓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가 그 가격 변화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입니다. 결국 핵심은 트럼프가 오펙 카르텔을 무너뜨렸는가가 아닙니다. 한국에게 중요한 질문은 오펙의 영향력이 약해진 뒤 국제 석유 시장이 더 안정될 것인가 아니면 더 자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것인가입니다. 산유국 카르텔은 한국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지만 동시에 세계 석유 시장의 진동을 어느 정도 흡수해온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 장치가 약해지면 낮은 가격의 기회가 올 수 있지만 더 큰 변동성의 비용도 함께 옵니다. 73년, 79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도 2014년 오펙의 감산 거부와 유가 급락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탈퇴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모두 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냉정한 구조 인식이 필요합니다. 저유가 시대가 아니라
불안정한 유가의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강한 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제도와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원유에 덜 휘둘리는 경제는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번 유가 충격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국제뉴스 속 산유국의 선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물가가 얼마나 덜 흔들리는지, 기업의 투자 계획이 얼마나 덜 멈추는지, 가계의 생활비가 얼마나 덜 압박받는지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바로 그곳에서 측정됩니다.